살을 내는 듯한 북풍이 앙상한 가지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귀곡성 같은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지옥, 눈보라는 천지를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색을 지워버리고 오로지 차가운 죽음의 색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명문가 안동김씨 가문의 장자이자 조정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도현은 지금 그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한낱 미약한 존재로 전락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나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발끝에서는 아무런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사냥터에서 갑작스레 닥친 폭설로 인해 일행과 낙오된 지 벌써 반나절이 지났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의식은 점차 몽롱한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도연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무거워진 눈꺼풀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를 짓눌러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게 만들었다. 그는 눈 덮인 언덕 아래로 힘없이 쓰러지며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그 순간 도현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저승사자인지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때였다. 얼어붙은 뺨 위로 거칠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닿는 생생한 감각이 전해져 왔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잡아끄는 생명의 끈과도 같았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잠드시면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다급하면서도 청아한 여인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귓가에 울려 퍼졌고 도연은 억지로 눈을 떠 그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려 했으나 눈앞은 여전히 뿌연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하기만 했다. 여인은 자신의 왜소한 체구로는 감당하기 힘든 도연의 건장한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내 섞인 입김이 도연의 얼굴에 닿으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화전민들이나 입을 법한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으나 눈보라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강인한 눈빛만은 어둠 속의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여인은 도연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눈 덮인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기기 시작했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설원 위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결코 그를 놓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제발 힘을 내십시오,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고 그 온기는 차갑게 식어가는 도연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적과도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겨우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허름한 토굴이었는데 입구는 거적대기로 대충 가려져 있어 바람만 간신히 막을 수 있는 초라한 곳이었으나 지금의 도연에게는 궁궐보다 더 아늑한 피난처였다. 여인은 도연을 토굴 안쪽에 뉘어놓고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퍼지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도연의 얼어붙은 감각을 서서히 깨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밖에서 눈을 녹여 만든 물을 끓여 도연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고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도연은 비로소 깊은 기침을 토해내며 생의 감각을 되찾았다. 불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숯검정이 묻어 지저분했고 손등은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으나 도연은 태어나서 본 그 어떤 여인보다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눈 속의 귀신이 되었을 것이오. 도연의 갈라진 목소리에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젖은 옷가지를 말리기 위해 분주히 손을 놀렸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했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약초를 캐 생계를 이어가는 화전민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토굴 안은 두 사람의 체온과
모닥불의 열기로 훈훈함이 감돌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노라 약속했지만 연화는 그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에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장사치나 하는 짓이지요. 선비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연화의 그 말은 벼슬아치들의 위선과 가식에 익숙해져 있던 도연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는 비로소 눈앞에 여인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 속에 감추어진 고귀한 인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연민과 애틋함을 느꼈고 그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도연은 품속에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옥로갓 장시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훗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것을 가지고 한양의 김판서 댁을 찾으시오. 내 이름은 김도연이라 하오. 연화는 당황하여 거절하려 했으나 도연의 강경한 눈빛에 못 이겨 결국 그 옥로를 받아 품에 깊이 간직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색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교감이 오가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밤 신분의 벽을 넘은 인연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양의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북촌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위세를 자랑하는 한성 판윤초의 대감의 저택에서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와장창 기물이 파손되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다. 이따위 싸구려 비단을 지금 내 몸에 걸치라는 것이냐. 내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 알면서 감히 이런 거칠거칠한 천을 가져와? 방바닥에는 최고급 단코해와 비단 옷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채령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성판윤의 고명딸로 금지옥엽 자라났으나 그 성정은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어 하인들 사이에서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통하고 있었다. 채령의 어머니인 정경 부인은 쩔쩔매며 딸을 달래려 했으나 채령은 어머니의 손길마저 뿌리치며 독서를 퍼부었다. 어머니는 안목이 그리도 없으십니까? 김판서댁 도연 도련님과의 혼담이 오가는데 제가 이따위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는 없단 말입니다. 채령의 눈은 욕망과 허영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녀의 핏줄에는 천한 화전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20년 전 난리통의 갓난아기가 뒤바뀌었다는 엄청난 비밀은 늙은 유모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밝고 눈보라가 잦아들자 김판서 댁에서 보낸 수색대가 산을 뒤지기 시작했고 도연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연화와 작별해야만 했다. 톡을 밖으로 나온 도연은 멀어져가는 연화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는데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하얀 연꽃처럼 고결해 보였다. 도연이 무사히 가문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그의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곧바로 중대사를 거론했다. 네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제 미뤄두었던 일을 진행해야겠다. 최판윤 대감댁 여식과의 혼례를 서둘러야겠어.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도연의 머릿속에는 방금 헤어진 연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생명의 은인이자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여인을 두고 얼굴도 모르는 권문세가의 여식과 혼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도연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막혀오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효였기에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도연은 혼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판윤대감의 저택을 방문하게 되었다. 사랑채로 안내받는 동안 도연은 정원을 거닐고 있는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화려한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하녀를 매질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정혼자가 될 채령이었다.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게냐? 내 신발에 흙이 튀지 않았느냐? 채령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와 하녀의 애원하는 소리가 도현의 귓전에 박혔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귀한 가문의 여식이라 들었건만 그녀의 행동거지에서는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시정잡배와 다름없는 천박함이 묻어났다. 도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으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산속 토굴에서 만난 연화의 따뜻한 손길과 겸손한 말투가 더욱 선명하게 대비되어 떠올랐다.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누구보다 기품이 있었던 연화와 비단옷을 휘감고 있으나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채령. 도현은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한편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온 연화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호하며 도현이 주고 간혹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키워준 양모인 춘심은 병세가 악화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춘심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연화야, 내 죄가 크다. 죽어서도 지옥불을 피하지 못할 게다. 춘심의 알 수 없는 헛소리에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약초를 더 많이 캐와서 꼭 낫게 해드릴게요. 연화의 효심 어린 말에 춘심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사실 춘심은 과거 최판윤댁의 유모였고 자신의 갓난딸 채령과 판윤댁의 딸 연화를 바꿔치기 한 장본인이었다. 가난이 지긋지긋하여 제 자식만이라도 호의호식하게 만들고 싶었던 비틀린 모정이 낳은 비극이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지자 양심의 가책이 썰물처럼 밀려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고 춘심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를 떠올리며 갈등하고 있었다. 그 저고리 안에는 연화가 진짜 판윤대감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표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도연과 채령의 혼례 날짜가 잡히고 한양 바닥에 소문이 퍼지자 연화 또한 장터에 약초를 팔러 나갔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판서 댁, 도연 도련님이 최판윤 댁따님과 혼인을 한다지?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더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연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품속에 간직했던 옥로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보라 속에서 나누었던 그 짧은 교감과 도연의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려 했으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때 거리 행차를 하던 도연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말 위에 올라탄 도연은 위풍당당했으나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연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다. 연화는 멀어지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그 혼례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과 다가올 운명의 폭풍우가 자신과 도연 그리고 채령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며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엇갈린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저작거리는 마치 끓어오르는 거대한 가마솥처럼 사람들의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도 유독 맑고 고요한 기운을 풍기는 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연화가 자리를 잡은 약초 좌판이었다. 거친 무명 치마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좌판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연화의 자태는 마치 진흙탕 속에 피어난 한 송이 백년과도 같이 고결하여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저절로 멈추게 만들었다. 이봐, 처자. 이 도라지가 정말 산에서 캔 것이 맞나? 때깔이 영 시원찮은데 값을 너무 후하게 부르는 것 아니오? 심술투게 생긴 왈패 하나가 침을 튀기며 시비를 걸어왔으나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으리, 이 도라지는 제 어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험한 바위 틈에서 제 손으로 직접 캔 것입니다. 겉보기엔 투박하고 흙이 묻어 볼품없을지 모르나 그 향을 맡아보시면 10년 묵은 체증도 내려갈 만큼 깊은 약효를 품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연화가 건넨 도라지를 받아든 왈패는 코끝을 찌르는 알싸하고 깊은 흙내음에 순간 말문이 막혔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그 당당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처자의 태도에 감탄하며 수군거렸다. 거참. 옷은 남루하나 말하는 본세가 양반집 규수보다 낫구먼. 연화는 쏟아지는 칭찬에도 우쭐해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할 뿐이었는데 그 겸손함 뒤에는 가난이라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다. 반면 한양 북촌의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 안채에서는 비단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고성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김판서댁 도련님에게 보낼 예단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고요. 이따위 촌스러운 문양이 들어간 비단을 어떻게 그 댁에 보낸단 말입니까? 채령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최고급 비단을 발로 지식이며 악을 쓰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탐욕과 허영심으로 인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인 정경부인 윤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딸의 팔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아가, 이것은 청나라에서 들어온 귀한 공단이다.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냐. 도연 도련님은 거칠애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 들었다. 그러나 채령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한 비웃음을 흘렸다. 마음, 그런 건 없는 것들이나 따지는 위선입니다. 양반의 위세는 곧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세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어머니처럼 물러터지게 구니까 아버님이 첩시를 들이내 만회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패륜적인 언사에 윤씨 부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으나 채령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비단옷을 휘감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으나 그 속은 썩은 내 진동하는 시궁창과 다름없는 채령의 본성은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천한 핏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해질녘 김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판윤 대감의 저택을 찾았는데 그의 마음은 혼례를 앞둔 예비 신랑의 설렘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도연의 맞은편에는 얌전한 척 앉아있는 채령이 있었으나 도연의 예리한 눈썰미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낭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저잣거리의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해 풀뿌리로 연명한다고 하더이다. 우리 혼례에 쓸 비용을 조금 줄여 그들을 돕는 것이 어떻겠소. 도연이 넌지시 의중을 떠보자 채령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도련님, 천한 것들은 굽는 것이 일상인데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의 위신이 달린 혼례를 초라하게 치른다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채령은 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둘러댔으나 도연은 그 말 속에 담긴 비정함과 오만함에 치를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뇌리에는 눈보라치던 산속에서 자신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던 연화의 거친 손길과 대가 없이 생명을 구해주었던 그 숭고한 희생정신이 떠올라 채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비단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귀한 사람이 아니며 누더기를 걸쳤다고 해서 다 천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도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탄식을 삼키며 이 혼사가 과연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한편 도성 박십리쯤 떨어진 산비탈의 허름한 오두막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고 있었는데 연화의 양모춘심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방바닥을 긁어대던 춘심의 손톱 밑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진한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듯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 아이만은. 춘심은 헛것이 보이는 듯 허우적거렸고 곁에서 밤새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던 연화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연화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 정신이 돌아온 춘심은 초점 없는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20년 전 자신이 훔쳐냈던 그 고귀한 아기씨의 얼굴과 겹쳐 보이며 춘심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춘심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더 이상 이 끔찍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어 벽장 깊숙한 곳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먼지 쌓인 낡은 함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함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작은 베넷저고리와 반쪽으로 쪼개진 옥패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20년 전 판윤대감의 댁에서 갓난아기를 바꿔치기 할 때 춘심이 몰래 빼돌린 결정적인 증거물이었다. 춘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저고리를 어루만졌는데 그 순간 20년 전의 그날 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갓나은 딸과 함께 굶어 죽어가던 춘심은 우연히 피난길에서 판윤 대감의 부인과 마주쳤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자신의 딸과 부인의 딸을 바꿔치기 하는 천인국 노할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내 딸아, 너는 부디 배뉘지 말고 비단 이불 덮고 잘 살거라. 그렇게 자신의 친딸 채령을 부잣집으로 보내고 남의 집 귀한 딸 연화를 데려와 키우며 춘심은 평생을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녀는 연화가 커갈수록 천한 자신과는 다르게 기품이 있고 총명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뼈저린 후회와 동시에 기이한 경외감을 느꼈다. 핏줄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하늘의 이치였던가. 진흙탕에 던져놓아도 연꽃은 결국 연꽃으로 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춘심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화를 불렀다. 연화야,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연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춘심을 바라보았으나 춘심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 저고리와 옥패가 네가 누구인지 말해줄 것이다. 너는 저기 북촌의 최판윤 대감 댁에.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격렬한 기침이 터져나오며 춘심의 말문이 막혔고 그녀는 피를 한 웅큼 토해내며 쓰러지고 말았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춘심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으나 춘심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연화의 손에 옥패를 쥐어주려 안간힘을 썼다. 말해야 한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천출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춘심의 내면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과 자신의 친딸 채령이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모정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은 그녀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고 춘심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의식을 잃고 혼절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자 말을 타고 교회로 나갔다가 우연히 연화가 살고 있는 산 밑을 지나게 되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다시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 설원 위에서 뎃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연화의 뒷모습이 도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익숙한 실루엣에 도연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 저 여인은 도연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는 홀린 듯 말에서 내려 연화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화는 무거운 나무지게를 지고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찰나 도연이 바람처럼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괜찮으시오? 도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연화의 거친 손목에는 지난번 도연을 구할 때 입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도연의 시선이 그 상처에 머무는 순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음을 앗아간 여인.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재회의 기쁨만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최판윤 댁의 하인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도련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하인들의 목소리에 도연과 연하는 황급히 떨어졌고 연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다. 도연은 애타는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으나 가문의 채통과 주변의 이목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멀어져가는 도연을 보며 연하는 가슴을 부여잡았고 품속에 숨겨둔 옥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편 겨우 의식을 되찾은 춘심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쥐고 중얼거렸다. 안 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죄를 씻으려면 내 손으로 매듭을 풀어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죽음을 앞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섬뜩한 결기가 서려 있었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진실은 낡은 함 속에 갇혀 있었으나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은 이미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도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랑채에는 이미 혼례 날짜가 적힌 사주단자가 도착해 있었다. 붉은 보자기에 쌓인 그 사주단자는 마치 도연의 자유를 체함해는 족쇄처럼 보였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탐욕에 젖어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죄책감에 울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엇갈린 인연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연하의 운명은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으나 화려한 비단으로 감싼 채령의 운명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이제 곧 닥쳐올 혼례식은 단순한 축복의 자리가 아닌 거짓과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재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책상 위에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으나 김도연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파도는 그보다 훨씬 더 거칠고 격렬하였다. 그는 펼쳐둔 논어의 글귀들이 까만 개미떼처럼 보일 정도로 집중하지 못한 채 오로지 며칠 전 산길에서 마주쳤던 연화의 손목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옮기다 생겼을지도 모를 그 흉측한 화상 자국이 도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고귀하고 아픈 낙인처럼 가슴에 박혀버린 탓이었다. 설마 그 여인이 정말 나를 구해준 은인이란 말인가?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으나 입술이 닿기도 전에 찻잔을 내려놓고 말았다. 만약 자신의 짐작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껏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려 노력하고 진짜 은인은 차가운 산속에 방치해둔 꼴이 되는 것이었다. 이 지독한 혼란은 그의 양심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러대어 잠시도 편안히 앉아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도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한양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으나 그의 시선은 멀리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남산 자락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도연은 하인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저작거리로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약초전 골목을 향하고 있었다. 장터는 아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도연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약재를 다듬고 있는 연화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약초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워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했다. 도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누르며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에 잦아드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선비님,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매었다. 도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물었다. 지난번 산 밑에서 베었을 때 낭자의 손목에 난 상처를 보았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그 상처를 다시 볼 수 있겠소? 도연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연화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손목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다. 별것 아닙니다. 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생기는 상처일 뿐입니다. 그러나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연화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피부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고 소매를 걷어 올리자 붉게 짓무른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에 깊게 데인 흔적임이 분명했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이것은 그날 밤 나를 위해 불을 지피다 생긴 상처가 아니오. 왜, 어찌하여 나를 모른 척 하셨소? 연화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떨구었다. 선비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저는 땅바닥을 기는 미천한 년입니다. 잠시 스친 인연을 빌미로 선비님의 앞길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자신의 안위보다 도연의 장래를 먼저 걱정하는 그 깊고 넓은 마음 씀씀이에 도연은 자신이 지금껏 배우고 익힌 성현의 가르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통감했다. 도연은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말했다. 네, 비록 늦었으나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 것이요. 아니, 은혜를 갚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요. 그 순간 도연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어떤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편 최판윤 대감의 저택 안채에서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으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가짜 딸 채령은 방 안에 틀어박혀 혼수 품목을 적은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김판서 댁에서 보낸 예단이 고작 이것이란 말이냐? 은가락지 한 쌍에 비단 몇 필이라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채령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녀의 눈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흉흉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때 채령의 몸종인 향단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납작 엎드렸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요. 지금 저작거리에서 도연 도련님이 어떤 거짓골을 한 계집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채령의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졌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감히 내 정혼자가 저작거리에 처난 것과 노란하다니. 채령은 질투와 모멸감에 치를 떨며 손에 잡히는 대로 화병을 집어던졌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향단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당장 그 계집이 누구인지 알아와라.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감히 내 것을 넘보다니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채령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 밖으로 새어나갔고 지나가던 하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 집안의 기운이 점차 쇠하고 있음을 짐작게 하는 징조였다. 같은 시각 연화의 오두막에서는 죽음을 앞둔 춘심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를 너무 많이 토해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야 해. 내 딸이 혼례를 치르기 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해. 춘심은 품속에 20년 전의 진실이 담긴 베넷 저고리와 옥패를 단단히 여미고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죄업을 씻기 위한 고행이자 참회의 순례길이었다. 춘심이 도성 안으로 들어섰을 때 화려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북촌의 풍경은 20년 전 그날 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때는 살기 위해 도망쳤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죽기 위해 찾아온 곳이 되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마침내 으리으리한 최판윤 대감의 소슬대문 앞에 도착했다. 대문 앞을 지키던 건장한 하인들은 거짓골을 한 노파가 다가오자 눈살을 찌푸리며 앞을 막아섰다. 이리 썩 꺼지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린 행세를 하며 기웃거리는 개냐. 하인 하나가 거칠게 춘심을 밀치자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이고, 대감마님을 뵙게 해주시오. 내 꼭 드릴 말씀이 있소. 춘심은 바닥을 기며 애원했으나 하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발길질을 해댔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밖으로 나오려다 멈춰섰다. 가마의 주인은 외출하려던 채령이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가마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채령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춘심을 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거지 노파냐, 썩 치우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채령의 날카로운 호통에 하인들은 더욱 거칠게 춘심을 끌어내려 했다. 춘심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매몰차게 내치는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비단옷에 감싸인 저 여인, 독살스러운 눈빛과 오만한 태도, 춘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아이가 내 배 아파 낳은 딸이란 말인가. 비록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모습은 변했으나 춘심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가난을 피해 부잣집으로 보냈건만 그 결과는 참혹하게 그지없었다. 춘심은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아가, 내 딸아, 내가 애미다. 네가 어찌 이리 변했느냐. 그러나 채령에게 그 말은 미친 노파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여봐라, 저 늙은이를 멍석마리에서 내다 버려라. 채령의 잔인한 명령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고 춘심은 공포와 절망에 몸을 떨며 품속에 옥패를 꽉 쥐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한 사내가 바람처럼 달려와 하인들의 앞을 막아섰으니 그는 장터에서 돌아오던 김도연이었다. 도연은 쓰러진 춘심을 부축해 일으키며 채령을 향해 분노의 찬 눈빛을 쏘아붙였다. 이것이 명문가 규수의 도리요. 힘없는 노인을 이토록 핍박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도연의 등장에 채령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도련님, 그게 아니라 저 노파가 먼저 행패를 부려서. 채령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도현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 춘심을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도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춘심은 흐릿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며칠 전 폭설 속에서 자신의 양딸 연화가 목숨 걸고 구해낸 그 선비임을, 그리고 지금 자신의 친딸에게 핍박받는 자신을 구해주는 이 또한 그라는 사실에 춘심은 기가 막힌 인연의 끈에 전율했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춘심은 떨리는 손을 뻗어 도연의 옷자락을 잡았다. 선비님, 부탁이 있소. 이 물건을 부디 연화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판윤 대감께도. 춘심은 품속에서 옥패가 든 주머니를 꺼내 도연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주머니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툭 하는 소리를 내었다. 주머니 끈이 풀리며 그 안에 있던 반쪽짜리 옥패와 낡은 베네쩌고리의 일부가 밖으로 삐져나왔다. 도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에 꽂혔다. 그 옥패는 낯이 익었다. 아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안동 김씨 가문과 한성 판윤 최씨 가문이 오래전 정표로 나누어 가졌던 쌍옥패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도연의 가문에 있는 것과 정확히 짝을 이루는 그 옥패가 왜 산골 화전민 노파의 품속에 있었단 말인가. 도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의문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연화의 화상 자국, 채령의 천박한 성품, 그리고 죽어가는 노파가 건네려던 옥패,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옥패를 집어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령의 눈에도 이체가 서렸다. 그녀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으나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감지했다. 그거 이리 내놓으세요. 내 집 앞에서 떨어진 물건이니 내 것입니다. 채령이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으나 도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아니요. 이것은 이 노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맡아야 할 물건 같군요. 도현은 기절한 춘심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이분을 당장 의원에게 모셔라. 만약 이분 털끝 하나라도 다시 건드린다면 내 가문의 이름을 걸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도연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쭈뼛거리며 길을 비켰고 채령은 분함의 입술을 깨물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도연은 춘심을 업고 급히 자리를 떴으나 그의 품속에 들어있는 옥패는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그의 가슴을 지지고 있었다. 이 작은 옥 조각 하나가 불러올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이었다. 뒤에 남겨진 채령은 멀어져가는 도연을 노려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두고 봐. 내 앞길을 막는 것은 그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겠어. 설령 그것이 하늘이라 해도.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 몰래 가문의 보물함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춘심이 가지고 있던 것과 정확히 들어맞는 또 다른 반쪽의 옥패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도연은 두 개의 옥패를 나란히 놓아보았다.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는 두 조각. 그것은 연화가 바로 최판윤 대감의 잃어버린 진짜 혈육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었다. 혼례식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도연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침묵하여 거짓된 평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폭로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인가.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뒤바뀐 운명을 슬퍼하는 연화의 눈물소리처럼 들려와 도연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는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고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한양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혼례의 날이 밝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하늘은 야속하리만치 푸르렀고 최판윤 대감의 저택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하객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청사초롱이 줄지어 매달려 바람에 춤을 추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차일이 쳐져 있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붉은색과 푸른색의 혼례복을 입은 시종들이 분주히 오가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러나 이토록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저택의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인 안방에 앉아있는 채령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비싸다는 붉은 화롯을 입고 머리에는 칠보단장한 족두리를 쓰고 있었으나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이 혼례만 끝나면 나는 명실상부한 안동 김씨 가문의 맏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채령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목을 조르는 듯 했다. 며칠 전 대문 앞에서 마주쳤던 그 늙은 거지 노파와 그녀를 데리고 사라진 김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깟 노인네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도련님도 가문에 체면이 있는데 설마 오늘 같은 날 일을 버리시지는 않겠지. 채령은 애써 불안을 짓누르며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 미소는 경련하듯 위태로워 보였다. 한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사랑채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신랑 행렬을 알리는 힘찬 나발 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다.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김도연의 모습은 그야말로 군계일학이었다. 사모관대를 갖춰 입은 그의 자태는 늠름하고 위엄이 넘쳤으나 그의 얼굴에는 신랑이 가져야 할 설렘이나 기쁨 대신 비장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혼례를 치르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은 표정이었다. 도연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 아범이 목각 기러기를 안고 뒤따랐다. 최판윤 대감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사위를 맞이하려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오, 자네 왔는가. 내 딸이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걸세. 대감의 호탕한 웃음소리에도 도연은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장인을 응시할 뿐이었다. 도연의 시선은 잠시 안채 쪽을 향했다가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소매 안에는 두 개의 옥패와 낡은 베넷 저고리가 뜨겁게 숨쉬고 있었고 대문 밖에는 그가 미리 준비해둔 가마 한 채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혼례의 시작을 알리는 집례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랑은 기러기를 전한청에 드리고 절을 올리시오. 도현은 전한상 앞으로 다가가 기러기를 내려놓았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순간 도현은 절을 올리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돌아섰다. 장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판윤 대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보게, 사위, 지금 뭐 하는 겐가? 어서 절을 올리지 않고 대감의 당황한 목소리에 도연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장인어른,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하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도연의 충격적인 발언에 장례는 발칵 뒤집혔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안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던 채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치를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망발인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혼사를 이제 와서 파기하겠다는 것인가. 대감의 노호성에 도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이 혼사는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늘을 속이고 인륜을 저버린 채 맺어진 부부의 연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뒤틀린 천륜을 바로잡고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연이 손짓을 하자 대기하고 있던 가마문이 열리고 병색이 완연한 노파와 그녀를 부축하는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화려한 혼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행색의 두 여인이 마당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춘심과 연하였다. 춘심은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려는 듯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으나 도연의 시선이 닿자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들었다. 최판윤 대감은 춘심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저 여자는 20년 전 내 집에서 일하다 도망친 유모가 아닌가? 대감의 기억력은 정확했다. 춘심은 대감의 발 아래 엎드려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울부짖었다. 대감마님, 죽여주십시오. 이 천하의 죄인이 죽기 전에 진실을 고하러 왔습니다. 장내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춘심의 입을 주시했다.
20년 전 난리통에 대감마님의 부인께서 난산을 하시고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제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춘심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으나 그 내용은 천둥보다 더 큰 충격으로 사람들의 귀를 때렸다. 가난이 무서워 제 핏줄만이라도 호강시켜 보겠다는 욕심에 제 딸과 대감마님의 따님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춘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식장 안은 비명과 탄식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판윤 대감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고 하인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안채에서 뛰쳐나온 채령이 춘심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해댔다. 이 미친 늙은이가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누가 네 딸이라는 거야. 나는 판윤대감의 고명딸 최채령이야. 채령은 악귀처럼 날뛰며 춘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으나 도연이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만하시오.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요.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시오. 도연의 서슬 퍼런 일갈의 채령은 바들바들 떨며 도끼를 뿜어냈다. 증거 있어? 이 늙은이의 헛소리 말고 증거를 대란 말이야. 도연은 품속에서 낡은 베넷저고리와 2개의 옥패를 꺼내어 최판윤 대감에게 바쳤다. 장인어른, 이것을 보십시오. 이 베넷저고리는 20년 전 장모님께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직접 술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패. 하나는 제가 가문에서 물려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노인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개는 완벽하게 하나의 원을 이룹니다. 최판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받아들었다. 낡은 저고리 소매 끝에는 죽은 부인이 즐겨 수놓던 연꽃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2개의 옥패를 맞대자 연이라는 글자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것은 내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딸아이의 품에 넣어주었던. 대감의 시선은 춘심의 곁에 무릎 꿇고 있는 연화에게로 향했다. 흙먼지 묻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선한 눈매와 기품 있는 이마는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과 판박이었다. 대감은 비틀거리며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네가 내 딸이란 말이냐. 내 핏줄을 지척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감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대감은 오열하며 연화를 끌어안았고 지켜보던 하객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채령만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괴성을 지르며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아니야. 내가 진짜야. 저녀는 가짜라고. 아버님, 왜 저런 거지? 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쫓으세요. 어서. 채령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그녀의 손톱이 연화의 얼굴을 핥히려 했다. 순간 최판윤 대감이 채령의 뺨을 호되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채령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대감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내 인연, 네가 진정 내 딸이었다면 낳아준 어미가 죽어가는데 저리 패악을 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비단옷을 입혔으나 속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금옥으로 길렀으나 마음은 짐승만도 못하구나. 내 본색이 이러하니 핏줄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대감의 호통은 추상 같았고 채령은 그제야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멍하니 춘심을 바라보았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늙은 여인, 자신의 친어머니. 춘심은 흐려지는 눈으로 채령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아가, 내 죄다. 내가 너를 망쳤어. 용서해, 다오. 채령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나는 판윤 대감의 딸이야. 너 같은 거 몰라.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채령의 모습은
처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저런 표독스러운 성정이 어디 가겠나. 결국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법이지.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채령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양반의 위신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도연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장례를 정리하듯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의 혼례는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찾았으니 오히려 경사스러운 날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연은 연화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비록 오늘 혼례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하늘이 맺어준 진짜 인연을 찾았습니다. 부와 명예보다는 사람의 도리와 진심을 따르는 것이 선비의 길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이 여인 최연화 낭자와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도연의 당당한 선언에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권세가의 가짜 딸이 아닌 모든 것을 잃었다가 되찾은 진짜 딸을, 그것도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선택한 도연의 기계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춘심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화와 채령을 번갈아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채 숨을 거두었다. 연화는 어머니 하고 비명을 지르며 춘심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했고, 채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엎어졌고 붉은 혼례복은 눈물과 흙먼지로 얼룩졌으나 그 혼돈 속에서 진실만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최판윤 대감은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엄숙히 명했다. 여봐라, 당장 저 폐악스러운 아이를 광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 여인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어라. 비록 죄를 지었으나 내 딸을 20년간 키워준 은공은 잊을 수 없다. 하인들이 채령을 끌고 가자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갔다.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화로자락이 흙바닥에 쓸리며 찢겨나가는 모습은 헛된 욕망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듯했다. 소동이 가라앉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마당에는 도연과 연화 그리고 최판윤 대감만이 남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 붉은 빛은 마치 오늘 하루 흘린 피와 눈물을 위로하는 듯했다. 도연은 연화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다 끝났소. 당신의 자리는 여기요. 연화는 퉁퉁 부은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 속에 피어난 꽃처럼 애처롭고도 아름다웠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찾아주셔서,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셔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로 길게 어우러졌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폐허 위에서 다시 집을 짓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거짓된 기와집보다는 진실된 초가집이 훨씬 더 따뜻하고 견고하리라는 것을. 하늘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별들을 내려다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를 뿌려대고 있었는데 그 빗줄기는 마치 이승을 떠나는 망자의 한 맺힌 눈물 같기도 했고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에 쌓인 회한을 씻어내려는 정화수 같기도 하였다. 연화는 상복인 거친 삼배옷을 입고 춘심의 무덤 앞에 꿇어 앉아 있었다. 비록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유괴하여 운명을 뒤바꿔버린 죄인이었으나 지난 20해 동안 자신을 먹이고 입히며 키워준 양어머니였기에 연화의 슬픔은 복잡하고도 깊었다. 흙으로 봉분을 덮고 때를 입히는 동안 연화의 머릿속에는 가난했던 화전민 촌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꽁보리밥 한 덩이를 자신의 밥그릇에 덜어주던 투박한 손길, 열병을 앓을 때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거친 손바닥의 감촉,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은 모정이었다 해도
그 순간 느꼈던 온기만은 진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어머니, 부디 저승에서는 가난도 없고 탐욕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승에서의 죄업은 제가 살아가며 덕을 쌓아 대신 갚겠습니다. 연화가 마지막 절을 올리자 곁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던 김도연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비가 차갑습니다. 망자도 산 사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젖은 낙엽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 안에는 연화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배어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최판윤 대감의 저택으로 돌아온 연화는 이제 더 이상 화전민 소녀가 아닌 명문가의 귀한 여식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은 하루아침에 지워질 수 없는 것이어서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보다는 거친 무명천이 더 익숙했고 산해진 미가 차려진 밥상 앞에서는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최판윤 대감은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의 대감은 온갖 좋은 것을 딸의 방에 들여놓았으나 연화는 사치스러운 장신구들을 물리고 오직 서책과 약재 서적들만을 가까이 했다. 아버님, 비단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화려한 치장보다는 제가 배운 약초 지식으로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연화의 뜻은 확고했고 대감은 그런 딸의 기품 있는 태도에 감복하여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뿌리는 결코 썩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연화는 집안의 하인들을 대할 때도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덕으로 다스렸다. 저택의 아랫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아씨가 돌아오시니 집안에 훈풍이 분다며 칭송이 자자했고 그 소문은 담장을 넘어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하루아침에 천출로 전락한 채령의 처지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광에 갇혀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악을 쓰며 발악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며칠 뒤 연화는 채령이 갇힌 광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채령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도끼 서린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았다. 네가 내 자리를 빼앗고 나니 속이 시원하냐. 꼴 좋구나. 거지 같던 년이 비단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채령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독서를 퍼부었으나 연화는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 앞에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채령이 입어야 할 무명 저고리와 집신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채령아, 나는 내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던 자리에 돌아온 것뿐이다. 그리고 너 또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서글픔이 담겨 있었다. 너를 죽여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신 아버님의 뜻을 고맙게 여겨라. 너는 이제 내가 살던 그 산속 오두막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고 흙을 만지며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님을 배우거라. 채령은 비명을 지르며 옷가지를 집어 던졌으나 건장한 하인들이 들어와 그녀를 끌어냈다. 안 돼, 싫어. 나는 판윤대감의 딸이야. 내가 왜 그런 구질구질한 곳에 가서 살아야 해. 처절한 절규가 저택의 담장을 넘었으나 그녀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채령은 결국 낡은 달구지에 실려 도성 밖으로 쫓겨났고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가난과 노동의 굴레 속으로 던져졌다. 20년간 남의 옷을 입고 호의호식했던 대가는 혹독할 것이나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업보였다. 연화는 멀어져 가는 달구지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운명은 잔인하면서도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고야 마는 것이었다. 채령이 떠난 자리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았으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홍역과도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마른 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내리듯 도연과 연화의 혼례 준비도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혼례는 지난번에 떠들썩하고 과시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조촐하지만 경건하게 예를 갖추기를 원했고 그 뜻에 따라 최판윤 대감의 집 후원에서 소박한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나무 아래 도연은 사모관대를 쓰고 연화는 붉은 화롯을 입고 마주섰다. 연화의 얼굴에는 수줍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도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그윽했다.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신의를 지킨다 하였소. 내 그대와 더불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을 함께할 것을 천지신명 앞에 맹세하오. 도연이 건넨 합한줄을 받아든 연화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지난날 눈보라 속에서 도연을 살리기 위해 동동거렸던 그 밤을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인연이 돌고 돌아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서방님 비천한 곳에서 자라 부족함이 많은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그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지압이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고 어진 아내로서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자 하객들 사이에서 진심 어린 축복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최판윤 대감은 눈시울을 붉히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도연의 아버지 김판서 또한 며느리의 됨됨이에 만족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한 예물이나 거칠에는 없었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 담긴 신뢰와 애정만으로도 그 어떤 혼례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든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도연은 연화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속삭였다. 이 손의 상처가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요. 부디 이 손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내 평생 당신을 아끼고 지켜주겠소. 연화는 도연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난의 세월을 씻어내고 행복을 받아들이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연의 교향곡처럼 들려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양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으나 김도연의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화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아 기르며 현모양처로 칭송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활동은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인 최판윤 대감의 지원을 받아 도성박 빈민촌에 작은 의원을 세우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화전민으로 살며 익혔던 약초 지식은 의원들과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관음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도연 또한 조정에 나아가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백성의 편에 서서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억울한 일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 부창부수라 했던가 두 부부의 선행은 삭막한 조정과 한양 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을 귀감으로 삼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도연과 연화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연화가 자랐던 그 산속.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였다. 오두막은 허물어져 흙더미로 변해 있었으나 그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옛 추억을 되살려주고 있었다. 5살 난 아들이 깨르르 웃으며 잠자리를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도연과 연화는 나란히 바위에 걸터 앉았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세상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 도연의 말에 연화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비님께서 살겠다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으나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단단한 행복을 만들었음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무를 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구분 등의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그 여인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으나 낯익은 얼굴 윤곽이 남아 있었다. 바로 채령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화전민촌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내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하고 도끼 서려 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삶의 고단함에 찌든 무덤덤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연하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채령은 땀을 닦으며 허리를 펴다가 멀리서 자신을 보고 있는 연하 부부를 발견했다. 순간 채령의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다시 묵묵히 호미질을 시작했다. 더 이상의 원망도 질투도 없는 그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체념과 평온이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졌다. 도연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가서 말을 걸어보겠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 법이지요. 저 아이도 이제야 비로소 땅을 딛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듯합니다. 방해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길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억새밭이 물결치듯 일렁였다. 도현과 연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핏줄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 하나 진정한 귀함은 핏줄이 아닌 마음의 깊이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리고 시련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임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엇갈렸던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자리를 찾아 멈췄고 그 위에는 평화롭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파란만장했던 그들의 이야기도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세상사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필 규정의 이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천지를 뒤흔들던 매미 소리마저 뚝 그칠 만큼 숨 막히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오후, 인적 없는 깊은 산속 벼랑 끝에서 어린아이의 다급한 비명이 정막을 찢고 울려 퍼졌다.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7살 난 사내아이 지우는 약초를 캐러 왔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넝쿨에 다리가 얽힌 채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는데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여 머리 위로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장손이자 김도연과 연화의 아들인 지우는 호기심이 많아 몰래 하인들을 따돌리고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이었다. 땀으로 흥건히 젖은 고사리 같은 손이 텟넝쿨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었으나 힘이 빠져 손가락이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었다. 독사가 시뻘건 입을 벌리고 아이의 목덜미를 향해 몸을 날리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낫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뱀의 머리를 정확히 가격하여 쳐내었다. 누구냐? 겁도 없이 산신령의 영역에 발을 들인 녀석이 거칠고 쉰 목소리와 함께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이는 허리춤에 약초 자루를 매단 중년의 여인이었다. 여인은 능숙한 솜씨로 넝쿨을 잡아당겨 아이를 안전한 바위 위로 끌어올렸는데 그녀의 손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마디가 굵어져 있어 세월의 풍파를 짐작게 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먹이는 지훈을 바라보던 여인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감은 최고급 못이었고 허리춤에 매달린 놀이개에는 안동 김씨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인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을 뜯어보듯 관찰했는데 맑은 눈망울과 오뚝한 코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사무치게 부러워했던 한 여인 연화의 얼굴을 쏙 빼닮아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채령이었다. 5년 전 가짜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쫓겨난 후 화전민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녀는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자리에 진짜 주인이 낳은 아들을 구하게 된 것이었다. 채령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내 놈이 김도현과 연화의 아들이로구나. 원수의 자식을 내 손으로 구하다니 하늘도 참으로 짙게 쓰시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찰나의 순간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가버릴까 하는 악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으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으깬 약초를 꺼내 아이의 까진 무릎에 발라주었다. 지우는 따가움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는 누구신데 저를 구해주셨습니까? 제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채령은 코웃음을 쳤다. 상? 그런 건 필요 없다. 그저 네 부모에게 빚을 하나 지워두는 셈치지. 채령은 투박한 손길로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는데 그 손길은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심한 듯하면서도 섬세했다. 지난 5년 그녀는 춘심이 살았던 오두막에서 기거하며 춘심이 남긴 약초 서적들을 읽고 산을 탔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으나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약초를 캐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도끼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고 아랫사람들을 짓밟을 때보다 거친 무명옷을 입고 산을 오르는 지금이 육체적으로는 고달팠으나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친어머니 춘심의 삶을 답습하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느꼈을 죄책감과 고단함을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다급하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쳐 올라왔다. 지훈아, 어디 있느냐? 대답해 보거라. 김도현과 연화, 그리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고 있었다. 채령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으나 다리를 다친 지훈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주저했다. 잠시 후 덤불을 헤치고 도연과 연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혼비백산하여 달려왔다. 지훈아, 무사했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연화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이 도연은 아이 곁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역광에 가려져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으나 서서히 드러나는 얼굴을 확인한 도연의 눈이 커졌다. 자네는 채령이 아닌가?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연화 역시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고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5년이라는 세월은 채령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검게 변해 있어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채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채령아, 네가 지훈이를 구해준 것이냐? 연화의 물음에 채령은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했을 뿐이야. 대단한 일도 아니니 그리 쳐다보지 마라. 채령은 몸을 돌려 자리를 뜨려 했으나 연화가 다급하게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잠시만 기다려다오. 이리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어찌 빈손으로 보내겠느냐. 연화는 자신의 머리에 꽂혀있던 옥비녀를 뽑아 채령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그러나 채령은 불에 데인 듯 손을 내저으며 비녀를 거절했다. 이따위 것은 필요 없다. 내 손을 봐라. 이런 옥비녀가 어울릴 손이냐. 흙투성이의 굳은 살 박인이 손에는 호미 자루가 더 어울리는 법이다. 채령의 말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으나 더 이상 예전처럼 비굴하거나 탐욕스럽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남의 것을 탐내던 허영심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다. 도연은 그런 채령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난 세월 고생이 많았나 보군.
자네가 내 아들을 구해주었으니 과거의 악연은 이것으로 씻어내도 좋겠네. 혹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도연의 제안은 진심이었으나 채령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도련님, 아니 나으리, 제가 5년 동안 산속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탐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캐는 도라지 한 뿌리, 더덕 한 줌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빚을 갚고 싶으시다면 그저 저를 모른 척 놔두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채령의 말은 뼈가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도연과 연화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진정으로 변해 있었다.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된 마음의 평화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연화는 잡고 있던 채령의 소매를 천천히 놓아주었다.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거나 물질로 보상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은 받아주어라. 연화는 비녀 대신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화전민들이 겨울을 날 때 요긴하게 쓰는 귀한 상비약들이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약초를 캐는 사람으로서 주는 선물이다. 산에서 험한 일을 하니 다칠 일도 많을 터 내 몸을 돌보는 데 써다오. 연화의 따뜻한 배려의 채령은 잠시 주저하다가 거친 손을 내밀어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투박한 손과 고운 손이 잠시 스쳤고 그 짧은 접촉을 통해 두 여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화해의 감정을 나누었다. 고맙다. 잘 쓰마. 채령은 짧게 대답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약초 자루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으나 발걸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연화와 도연은 채령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한때는 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악연이었으나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타인이 되어 평행선을 긋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어머니의 등에 엎여 물었다. 어머니, 그 아주머니는 왜 좋은 비녀를 마다하고 가셨나요? 저라면 냉큼 받았을 텐데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연화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답했다. 지훈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있는 법이란다. 그 아주머니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된 것이야.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땀방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단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더구나. 도연 또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들었다. 그래,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 오늘 너를 구해준 그분은 마음의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일 게다. 너도 훗날 자라서 그분처럼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우는 부모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날 산속에서 보았던 거친 손의 여인이 풍기던 묘한 위엄만은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가을이 깊어졌다. 산속의 억새밭은 은빛 물결로 출렁이고 채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초를 캐기 위해 산을 올랐다. 그녀는 바위 틈에 피어난 들국화 한 송이를 꺾어 춘심의 무덤가에 놓아주었다. 봉분도 없이 초라한 무덤이었으나 채령은 그 앞에 앉아 땀을 식히며 혼잣말을 건넸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늘은 꽤 실한 산삼을 한 뿌리 캤지 뭡니까. 예전 같으면 장터에 내다 팔아 비단신이나 사신었겠지만 이번에는 아랫마을 병든 노인에게 가져다 줄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죄, 제가 이렇게라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으니 저승에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채령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춘심이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채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가짜 딸도 버림받은 천출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약초꾼 최채령일 뿐이었다. 먼 훗날 한양 사람들은 안동 김씨 가문의 덕망 높은 안주인 연화 부인과 도성박 명산에서 신묘한 약초를 캐 병자들을 돕는다는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곤 했다. 사람들은 두 여인이 자매지간이라는 둥, 얽히고 설킨 인연이 있다는 둥 수군거렸으나 진실을 아는 이는 당사자들 뿐이었다. 가끔 도연과 연화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올 때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지곤 했으나 그들은 굳이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 속에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뿐이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소나무는 뿌리를 내리듯 엇갈렸던 운명들은 긴 세월의 강물을 따라 흘러 각자의 바다에 이르러 평온을 찾았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맺어짐과 끊어짐, 그리고 엉킴과 풀림의 연속이니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임을 그들의 이야기는 소리 없이 전해주고 있었다.